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식약청에서 식중독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변성호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아마 저를 한번 만나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보통 학교급식 식중독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발생하면 이제 우리 교육청에 담당하시는 분들과 함께 현장에서 원인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제 현장에 가다 보면 아까 우리 교육감님께서 경북 급식이 최고다고 소문이 나 있더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정말 그렇거든요. 경북에서 특히나 관리를 또 더 꼼꼼하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관리하시는 것들 보면 늘 또 너무 감사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사고는 또 언제 어디서든 또 예상치 못한 부분들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뭔지 한번 얘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양사 선생님들 너무 많이 듣고 잘 알고 계시지만 이제 식중독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실제 이제 올해 확인했던 사례들을 조금 넣어놨는데 같이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식중독이란 위생법에서 식품의 섭취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독소형 질환이다. 정말 많이 들으셨던 얘기일 것 같고, 분류적으로나 원인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왜 식중독이라고 하냐? 네, 식중독 한자로 풀었을 때 먹을 식자에 중독, 먹어서 생기는 중독이다. 그래서 식중독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제 요 내용을 학생분들이나 아니면은 조금 영양학이든 미생물학이든 좀 전공하지 않은 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중독이라고 했을 때 내가 생각나는 것들은 최근에 많이 보이는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담배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난다. 보거도 이런 것들은 좀 중독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상한 음식 먹었다고 중독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해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자, 왼쪽에 좀 귀엽게 이제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을 좀 그려봤는데, 우리 사람도 이렇게 다리로 걸어 다니고 손으로 밥을 먹고 이렇게 마이크도 쥐고 발표도 하듯이, 박테리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모, 편모라고 불리는 이 삐죽삐죽한 팔다리와 같은 털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움직이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런 작용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세균의 팔다리가 사람들에게는 독소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에 한해서 우리가 식중독균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 또 다른 경우에는 이 세균의 외형 자체가 독소로 작용을 하지는 않더라도 사람도 밥을 먹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제 배설물이 생기듯이 세균도 어떤 당이라든지 에너지원을 얻기 위해서 대사를 하고, 그 결과로 독소를 만들어서 몸 밖으로 내보내기도 하는데, 우리가 식중독균을 먹게 되면 이 세균들은 독소를 만들어서 우리 장 속으로 독소를 배출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식중독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형태로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 일상 속에서는
세면대에 물때가 끼는 것, 뭐 이런 것들로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장이 영양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흡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불구불한 융털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제 세균들이 이렇게 우리 몸에 흡수가 되게 되면 이런 장벽에 붙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 세균들도 뭐 몸에서 내뿜는 소화 효소나 뭐 약, 항생제 이런 것들에 견뎌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 미끌미끌한 보호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거를 바이오 필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위에 보호막을 한 겹 덮고 그 안에서 이제 세균들이 번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 구불구불한 표면 구조를 이제 매끈하게 세균막이 덮어버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정상적으로 영양소를 흡수해야 하는데, 이런 영양분이 벽에 제대로 이제 흡수가 되지 않으면서 세균에 의한 문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세균성 식중독은 앞서 말했던 감염형 세균이 증식하면서 바이오필름을 형성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 그리고 독소형 박테리아 자체가 독소가 있거나 대사하면서 독소를 만들어내는 경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분리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세균 외에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도 점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의 증상이라고 한다면 뭐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발열, 구토, 설사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식중독을 의심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식중독균을 최대한 빨리 죽이거나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고, 학생들이 발열, 구토, 설사 이런 증상들을 비슷한 시기에 호소를 한다고 한다면 식중독을 한번 의심해보고 이제 관계기관으로 전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식중독 발생 통계를 보면 이제 음식점이 왼쪽은 건수인데, 건수로 봤을 때 정말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고, 학교는 뭐 131건, 다른 뭐 집단 급식이나 아니면 제조업소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평상시에 관리가 너무 잘 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건수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인데, 오른쪽에 환자 수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학교 저 에메랄드색 그래프가 확 뛰는, 건수에 비해서 확 뛰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아무래도 성인보다 면역력이 낮은 이유도 있겠고, 그리고 식수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고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 다른 건들에 비해서 더 큰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는 특징이 있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식중독 발생이 어떤 시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냐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오른쪽은 이제 학교 급식 식중독이 언제 많이 발생하냐 그래프인데, 이제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이제 엄청나게 많은 증가세를 보이고, 그 뒤로 8월 정도까지는 식중독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특히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는데요. 이런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특히 세균성 식중독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기온이 한참 올라오고 있어서 세균성 식중독을 조금 주의해야 될 시기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보시면 지금 이 통계는 저희가 잠정치는 통계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확정 통계를 넣다 보니 뭐 작년 데이터나 최근 데이터들은 좀 담지를 못했고,
22년까지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만든 자료인데 최근에 트렌드가 뭐냐를 봤을 때 23년, 24년도 그리고 올해는 특징이 뭐냐 이제 우리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겨울철에 바이러스 식중독에 신경을 많이 쓰세요, 조심하세요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최근에 노로바이러스가 계절을 가리지 않는 특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달, 7월달까지도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6월달, 7월달에 아주 큰 규모의 학교 급식 노로바이러스 식중독들이 발생을 하면서 여태까지는 좀 여름에는 세균성 식중독, 겨울에는 바이러스성 이런 식으로 좀 주의를 기울이고 대처를 했었는데 노로바이러스가 여름에도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구나를 우리가 좀 같이 알면서 바이러스 식중독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늦추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단적인 요거는 질병청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보시면 이제 연도별로 노로바이러스 환자들 이제 통계를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점점 조금씩 늘어나기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큰 내용은 없었어요. 2024년 작년에 이제 지난 연도에 비해서 감염병이긴 하지만 노로바이러스 환자 수가 굉장히 많이 뛴 거를 볼 수 있고 근데 더 놀랍고 무서운 건 이 2024년에 428명 이 수치를 올해는 1월 4주차에 이미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노로바이러스가 정말 한 1, 2년 만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구나. 요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이 내용을 가져왔고요. 식중독 예방법이라고 한다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는 또 오히려 포자를 형성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가열조리나 소독으로 인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식중독으로서는 더 간단한 방법으로도 예방을 할 수 있겠고 다만 이제 환경에서 전파되는 경우들이 바이러스는 조금 더 많기 때문에 환경에서도 평소에 급식시설이라든지 특히나 종사자분들, 조리원분들 중에 오늘 아프신 분들이 없는지 확인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생야채, 과일 꼭 세척 소독해서 제공했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이제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지만 한 번 더 안내를 드리자면 이제 일반인들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식중독이 어떤 음식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할까요? 이거 제가 꼭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육류, 어패류, 우유 이런 것들에서 많이 발생하겠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늘 가장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과일, 채소 이런 생으로 먹는 것들이기 때문에 소독이 특히나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온도관리, 개인위생관리, 조리장 위생관리까지 꼼꼼히 신경 써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강조드린 세척소독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위생용품 명칭이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는 1종 세척제, 2종 세척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세척제 용도를 보다 명확하게 과일, 채소용 세척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밍만 봐도 이름만 봐도 용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점이라고 한다면 과일, 채소에 쓸 수 있는 예전에 일종 세척제라고 부르던 세척제들은
기구나 용기 이런 것들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기구, 용기 세척제를 과일, 채소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세척 방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세척제나 뭐 염소제 아니면은 염소 주입기를 사용을 하실 텐데 제품마다 특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라벨에 있는 소독 방법 그대로 하시는 게 최고라고 하겠고, 그리고 우리가 농도, 염소 소독할 때 농도 측정한다고 하면 뭐 학교에서는 자동으로 맞춰지는 경우가 많겠지만 한 번씩은 정말 이 염소 주입기에 제대로 농도가 맞춰져서 염소수가 제조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고 염소제를 따로 싱크대나 담아서 사용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비율을 한 번만 실험해 보시면 앞으로는 그 이후에는 그 농도대로 이제 계속 진행을 하면 되니까 농도를 한번 실험해 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3월 정도, 2월, 3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이제 컨설팅을 갔다가 현장에서 이제 찍어온 것들인데요. 왼쪽 거는 보시면 위생용품이 아니라 그냥 생활화학 제품이라 식품용으로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제품인데 세척용으로 조리장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해서 이런 것들 주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오른쪽 거는 크림콜이에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세척제인데 보시면은 이것도 첨가물이기 때문에 사용 기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독제에 사용 기한이 있다는 거를 잘 모르고 계시거나 또는 이제 대형 이렇게 조그만 단위로 사지 않고 대형 벌크로 구매해서 소분해서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제 너무 큰 용량을 쓰다 보면 이제 사용 기한이 지나서 살균력이 떨어졌거나 없는데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세척제는 식품용이 맞는가, 그 다음에 사용 기한을 지나지는 않았는가 확인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식중독 사례들을 몇 가지 이제 준비를 해 왔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식중독 예방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뭐 가열조리 잘 하고 개인 위생 관리, 뭐 세척 소독 그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첫 번째 사례도 가열조리에 의한 문제였는데 우리가 매식 조리를 하면서 늘 이제 심부 온도를 하나하나 다 체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현장에서 조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이제 어떤 메뉴를 제공을 할 때 레시피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한번 아까 세척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조리법을 따른다면 한 번 정도는 이 실제로 심부 온도가 몇 분 가열했을 때 75도, 85도까지 올라오는지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예전에 테스트 해봤더니 4분 정도 가열하니까 온도가 다 올라오더라. 그러면은 최소 4분에서 1분을 더하면 5분 이상은 꼭 가열을 해야겠다. 이 정도 데이터를 인지하고 계셨다가 계속해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 사례는 좀 크게 이슈가 됐던 건인데 계란에 의한 살모넬라 식중독은 이제 매년 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식중독은 뭐 이제 환자들은 또 많이 발생을 하는 질환이긴 하지만
다행히 식중독균이 인체에 그렇게까지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은 많지 않은데, 살모넬라는 또 일상에서 정말 많이 접할 수 있는 식중독균임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좀 치명적인 영향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란 취급하실 때 꼭 전으로 손 씻기라든지 계란을 분리 보관하시는 거 꼭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칼, 도마 구분 사용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저보다도 더 신경 써서 너무 잘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채소류 세척 소독에 관한 내용인데, 이건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번째는 정확하게 어떤 원인인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대장균이 발생을 한 케이스인데, 대장균이 발생한 곳들 거의 대부분 같은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데, 세척 소독을 안 하는 곳들은 요즘은 정말 잘 없는데, 대장균들이 검출되는 곳들, 제조업소나 집단급식소나 어떤 시설이든 마찬가지인데, 화장실 슬리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거나 소독 발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100 중에 99인 것 같아요. 정말 그것만 봐도 저희가 낙하균 검사했을 때 대장균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거의 들어맞는 정도인데, 화장실에는 당연히 별도로 신발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고, 그리고 이제 외부 출입했을 때 꼭 발판 소독을 해야 바닥으로부터 대장균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조리장은 바닥에 물기가 고여있는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갔다가 제대로 발 밑부분이 소독이 안 된 경우에는 대장균이 이 바닥에 있던 물이 튀어서 조리기구나 식재료에 오염되는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 신경 써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생닭 전처리 시 교차 오염이 원인이 되었다. 이 부분도 계란과 마찬가지로 살모넬라 식중독을 얘기하는 부분이었는데, 살모넬라와 마찬가지로 어떤 육류를 특히 취급할 때 가금류든 어패류든 아니면 적색 고기류든 원래는 채소에 잘 나오지 않는 균들이 교차오염으로 인해서 검출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칼도마 구분 사용하고 손 씻고 이런 것들 꼭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온도 관리 부분인데요. 실온에 방치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주시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 이제 식재료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보관 기준에 따라서 보관하고 진행하면 되는 부분인데, 학교 급식소에서 조리가 이루어지고 바로 배식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렇게 대기하는 시간이 길지는 않기 때문에 실온에서 방치되었다가 증식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새 급식실을 공사한다든지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외부에서 급식을 배달하는 경우가 또 왕왕 있는데, 또 수도권의 경우에는 업체들이 또 많기 때문에 조금 덜한 편이지만 지역으로 이제 내려올수록 그런 운반급식을 할 수 있는 해썹 업체들이 특히나 군, 읍면 단위에는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운반 시간이 길어지고,
운반 차량을 한번 봤을 때 온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혹시 운반급식 하시는 학교들은 그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냉장 보관하실 때 오염도가 낮은 것들을 위해 균은 낙하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육류 이런 것들을 아래에 보관해 주시면 좋겠다. 그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식수에 대한 내용인데 정수기를 쓰거나 상수도를 쓰는 경우에도 바이러스, 식중독균 나오는 경우 꽤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정수기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나왔는데 제대로 살균이 되고 정수가 된 정수기라면 이제 정수기 입구에서 박테리아가 나왔을 때 한번 닫고 소독하면 다시 안 나와야 하는데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수기를 사용하더라도 필터 교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마시는 물 검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배달급식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라 잠깐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급식 관련 규정들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기에는 또 너무 많은 내용이고 그리고 사실 현장에서 제일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들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위의 부분들은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부터는 올해 찍은 사진들인데 올해 집단급식소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4성급 이상, 4성, 5성 호텔 조리장에서 찍은 사진들인데 한번 보시면서 우리 급식소에는 혹시 저런 게 있지 않나 한번 확인이 되면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직원은 이물 신고가 들어왔어요. 철사가 나왔다고 이제 신고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저희가 현장에 나가 봤더니 사진에 있는 현장에 가서 이게 너무 이제 철수세미와 유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철수세미 쓰시나요? 여쭤봤더니 저희는 철수세미 이물 들어갈까봐 절대 안 써요. 말씀을 하셔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그 뽀글뽀글한 은색 철수세미는 없었는데 이 저 수세미는 철수세미라고 생각을 못 하셨나 봐요. 이런 형태의 이제 스테인리스 실이 박혀있는 수세미가 이물로 혼입되는 사례들이 1년에 한 두세 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직접 확인하는 건들이 두세 건이고 뭐 도나 아니면 시군에서 확인하는 케이스들은 훨씬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수세미 사용하실 때 이물, 금속 이물 혼입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 자, 요거는 호텔 그 식재료 창고였는데 뭐 때문에 가져왔냐면 요 갈비탕을 미리 끓여서 이렇게 냉동 보관을 해 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뜨거우니까 따로 이 덮개를 안 해 놓으시고 랩으로 감싸버리면 뜨거우니까 이 식으면서 랩이 안으로 뭐 들어가서 뜯어지거나 아니면 뭐 음식물에 닿거나 해버리는 일이 생기니 저기에 이제 구멍을 뽕뽕뽕 뚫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언제 그린 거예요? 물어보니까 뭐 몇 주가 이미 지나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식재료나 뭐 완성된 제품을 보관하실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지만 보관하실 때는 덮개 꼭 이제 사용해 주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웹박스를 그대로 식재료에 갖고 왔기 때문에 교차 오염이 발생할 우려도 있겠고, 그리고 쿨러는 잘 아시겠지만 연결수가 발생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쿨러 바로 하단에는 적재를 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딱 봐도 눈에 들어오실 것 같아요. 왼쪽은 웹박스 해포를 조리대 위에서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조리대 깨끗하게 청소하고 소독하고 그 위에다 웹박스 올려놓아서 뜯으면 사실 청소하는 의미가 전혀 없는데, 웹박스를 저렇게 사용하시지 않도록 주의하시라는 말씀 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오른쪽은 베이커리인데 보시면은 스마트워치 이런 장신구들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외부로부터 오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액세서리 착용 조리장에서는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해동 중인 원료들을 어떻게 보관하시는지. 근데 요거는 그냥 쓱 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어떤 것 때문에 갖고 왔냐면 이 해동 중 표식을 부착해야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 때문에 해동 중 표식을 부착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진만 봐서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저희가 이때 이 해동 중인 거를 발견했을 때는 이 12일 18시에 보관해 둔 걸 12일 오후에 아마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동을 할 때는 냉장 해동, 유수 해동, 전자레인지 해동 세 가지 방법으로 미생물의 해동 중에 오염이 되지 않게 빠르게 해주시는 것들이 중요하겠고, 실온에 하루 이상 방치하게 되면은 특히나 저온균, 리스테리아류 같은 경우에는 또 인체에 굉장히 치명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해동 방법을 준수해서 해동을 해주시고요. 얘네는 이제 왼쪽은 이 바깥은 식기류 보관하는 구역이고 안쪽은 조리장인데, 보시면 바닥이 얼룩덜룩하죠. 이제 식재료 냉장 창고에서 젖은 화장실을 갔다가 창고를 갔다가 젖은 장화로 그대로 이제 출입을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곳을 이제 바닥을 긁어보면 대장균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바깥 출입할 때는 꼭 이제 발판 청결을 신경 써줄 수 있으면 좋겠고, 오른쪽은 첫 번째 문제점, 이 식기류를 덮은 천 재질이 이 방수 재질이 아니라 그냥 물을 먹는 천 재질이라 오히려 먼지 같은 것들은 막을 수 있겠지만 미생물 증식에는 덮어놓는 게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충등이 위에 있는데 포충등 역할은 이런 비행 해충등을 포충기로 유인해서 가둬두는 역할인데, 오히려 이제 그러면 식기류가 있는 위쪽으로 해충들이 모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서 보관하실 때는 좀 밀폐된 공간이나 아니면 청결한 선반에 보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밑에는 정말 잘 해두셨어요. 일회용 비닐 재질로 해뒀는데 위에는 도대체 원자력 안전 어쩌고 현수막이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겠는데 저걸로 덮어두셨더라고요. 요런 일 없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저 플라스틱, 식품용인지 아닌지 확인 안 되는 플라스틱류들 사용하는 케이스가 아직도 많습니다. 요것들
그리고 너무 깨지기 쉬운 형태라 플라스틱 사용을 식품용인지 아닌지 꼭 확인을 하시고 식품용이더라도 깨지지 않도록 관리 철저히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스테인리스 물컵은 우리 소독할 때 소독면이 위쪽으로 가게 소독을 해야 자외선 소독에 효과가 있고 이렇게 겹쳐 놓는 경우에는 건조가 제대로 안 돼서 안에 보면 이 물자국이 남아 있는 거고 조금 이제 물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얘네는 소스류인데 이제 뚜껑이 없어서 가져왔어요. 소스 뚜껑이 없는 케이스들도 생각보다 좀 있길래 소스류는 뚜껑 있는 걸로 관리를 해주시고요. 얘는 뭐가 맞다 틀리다 해서 가져온 건 아니에요. 우리 분말 원료들은 습기에 너무 이제 민감하니까 시설별로 이제 보관하시는 방법들이 다른데 첫 번째는 이제 케이스에 분말 원료를 바로 넣어서 이제 일정량씩 소분해서 사용을 하는 케이스고 두 번째는 이제 뚜껑이 달린 별도의 보관함에 자루째로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다면야 첫 번째 케이스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깨끗한 케이스에 소분해서 관리를 한다면. 근데 우리가 분말 원료는 이 물기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분말 케이스에 보관을 한다면 세척이 어려워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가 되어서 다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왼쪽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려면 현실적으로 2개 이상 여러 개의 케이스들이 준비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겠고 오른쪽은 관리하기는 더 편한데 아무래도 이 자루에서 나오는 뭐 뜯어지는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저 외피 부분은 그대로 이제 공장에서 나와서 트럭을 굴러다니고 밖에서 굴러다니고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위해 요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딱 이렇게 하셔라기보다 내가 얼마나 관리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정말 깨끗한 원료에 그대로 넣어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하시면은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겠고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오른쪽처럼 관리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는 자파 꿀에 허브를 넣어서 이렇게 실온에서 보관을 하셨는데 이제 이 꿀 같은 경우에는 이 제조된 이 형태 그대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보관 기준이라든지 뭐 소비 기한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임의로 표시상 보시면은 뭐 저 초록색 무슨 풀인지 모르겠는데 표시상이 없죠. 임의로 어떤 조치를 했다고 하면은 얘는 이 표시에 따라서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표시를 표시사항에 따라서 보관을 하는 거는 정말 이 제품 그대로를 사용했을 때 얘기지 임의적으로 어떤 조치를 했다 하면 바로 사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급하게 여러 가지 사연들을 소개를 드렸는데 이 외에도 사실 시간이 좀 모자라서 더 궁금하신 내용들이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대구 식약청으로 연락 주시면은 충분히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 혹시 현장에서 업무하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식중독 예방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경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강의 진행하고 있는 노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큰 강의실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사실 처음에 교육청에서 이 수업 관련해가지고 이제 연수 관련해서 의뢰가 들어왔을 때 솔직하게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왜냐면 저 역시 대학에서 물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뭐 교육대학원 학생이나 이런 학생들도 지도하고 있긴 합니다만 느끼시다시피 좀 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력이 길지를 않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는 여기 앉아 계시는 어떤 선생님들보다도 식단 작성에는 자신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아주 솔직하게요. 그래서 사실 이 처음 주제를 받고 그럼 제가 선생님들한테 가르쳐 드릴 거보다는 함께 이 시간을 공유하면서 한 번 더 법이라던가 혹은 식단의 작성에 있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을 공유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조금 했었고요. 저 나름 방침은 있습니다. 학생들 지도할 때 항상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예전에 학교급식,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이 추후에 미래에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영양발전 혹은 식품의 산업에 기여하는 측면에 있어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저는 이 학교급식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역할과 어떤 선생님들의 지도사항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게 가장 잘 묻어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식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식단 관련해서요. 선생님들께 뭔가를 지도하려고 온 것은 아니고요. 함께 좀 이야기 공유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식단을 짜고 있지 다시 한번 조금 경각심 가지시면서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방향으로 좀 식단을 좀 작업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냥 소스만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하필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중간에 기침을 할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아까 그 기침 좀 제거하는 약을 먹기는 했는데요. 혹시 그렇다면 중간에 좀 죄송하지만 잠깐 정지하고 물 좀 마시고 좀 진행하고 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할게요. 사실 안 떨리는 척 하긴 하지만 이런 대형 강의실에서 이렇게 많은 또 전문가들 모시고 강의하는 일이 저도 많지는 않아서 지금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학교 급식법을 좀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면서 특히 식단 관련해서 그러니까 결론은 영양관리죠. 저는 앞에 이제 식약처에서 기본 위생관리 관련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영양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앞으로 선생님들이 식단 짜실 때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공유해보면서 생각해보면 좋겠다 하는 얘기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요, 학교급식법 좀 주요 내용들을 볼 건데요. 특히 영양관리 측면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급식법 외에도 뭐 건강증진법이라던가 영양관리법이라던가 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교육부를 제외한 보건복지부 산하, 뭐 혹은 식약청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협업해서 많은 영양 관련 법률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급식하고 지금 현재 협업하는 영역 중에서는 영양관리 기본계획이 가장 조금 관계는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아마 오늘도 설명을 왠지 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영양관리 측면에서 교육청에서 강조하는 내용을 좀 나름 뽑아봤어요. 있는 자료 확인해서요. 그래서 그 내용 좀 설명드리면서 우리가 그러면 영양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학교급식 식단을 좀 작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하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이 뉴스 기사를 이제 보통 이런 강의하러 오기 전에는 경북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급식 관련 일들을 진행을 하고 계신가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요 두 가지 기사가 거리가 조금 뜨더라고요. 대게살을 올리시는군요. 요새 유행했던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식단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실 일환이기도 하고요. 사실 경북의 입장에서는 영덕대게라고 하면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특산물이죠. 특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취지의 뭐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기여도도 높여주시면서 지역 특색도 반영하는 식단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전히 아마 선생님들이 많이 식단을 작성을 하시고 영양관리 기준을 산출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걱정하시는 부분 혹은 좀 이제 고려를 계속 해야 할 부분은 이 만족도를 중심으로 식단 운영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영양을 지키면서 식단을 짜서 어떻게 보면 좀 아이들이 잔반이 자꾸 생기는 이 식단을 그대로 운영을 좀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들이 매번 영양관리 측면에서는 고민이 좀 스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솔직하게는 둘 중에 뭐가 더 맞다라고 설명드리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역시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주면 좋겠지만 얘네들의 또 단점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일수록 열량이 세고 지방이 많고 우리부터 하지 말라고 하는 당함량 높은 음식이라던가 혹은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을 쓰는 것이 결론은 아이들의 기호에 충족하는 패턴들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식단 관리 관련해서는 딜레마처럼 있는 하나의 측면이라고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잔반량에 집중을 하자니 기호도를 높이다 보니까 열량이나 뭔가 이런 단가도 안 받고 아이들에게 건강이 이게 맞는 것인가도 고민을 하게 될 거고, 반대로 아이들의 기호도만 살리게 되면 사실 급식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한테 영양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같은 경우를 좀 간과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딜레마가 발생하는 포인트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 이 이야기를 조금 반복하면서 서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얘를 제일 먼저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 사실 우리 영양사로서의 근무지에서는 학교급식법을 가장 우선시해서 따르게 될 수밖에 없고요. 이 학교급식법 말고도 식품위생법과 같은 법률안들이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식품에 좀 관여를 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법률 안에서도 가장 많이 중요한 포인트로 보는 게 크게 보면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하나가 위생이고 하나가 영양관리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학교급식법에는 영양관리 관련해서 강조하는 지점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가볍게만 좀 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보시죠? 혹시 법률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초창기에 공부하실 때 말고 아마 이제 요새는 좀 잊어버리셨을 텐데 계속 개정 중입니다. 특히 요새는 하나 제대로 추가된 게 있었죠. 유치원 급식 같은 경우도 현재 이제 학교급식법 내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이게 발의가 되면서 영양교사 배치나 장학사 배치나 이런 부분들이 좀 충원된 것도 이 학교급식법에 의거한 하나의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법률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들이 항상 그래도 고려하시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가 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만 한번 좀 읽어볼게요. 이 법은 학교급식에 대한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항상 관광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은 실은 단순히 학생들의 혹은 그 교직원 선생님들의 영양만을 신경 쓰시는 게 아니라 결론 이 식단을 이 아이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 아이들이 어떻게 같이 이제 어떻게 살고 있는 가족들의 건강까지도 영향을 주고 계시는 거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사실 지역사회에 엄청나게 기여하고 계시는 측면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되게 과장하는 것 같지만 제가 이따가 나중에 이제 그 식단 관련 얘기하면서 드리는 얘기 들으시면 공감하실 겁니다. 선생님들은 의외로 문화 전도사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의 미래의 식량 그리고 그 미래 세대들의 식량까지도 책임지는 역할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영양관리랑 식단관리는 신경을 항상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 요거 통해서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국민식생활 개선의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학교급식법 같은 경우가 현재 이제 대상자가 영유아까지 이제 유치원까지 추가가 되기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법률안에 보면 학교급식위원회 구성들을 이제 교육청에서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급식 관련 경비라던가 식재료 계획, 뭐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고요. 각 그 지역 내에서도 지금 다음과 같이 학교급식 관련 지원 조례들을 다 별도로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할 만큼 되게 체계적인 방식으로 학교급식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학교급식법에서는 급식시설 설비라던가 영양교사의 배치라던가 결론은 저희가 이 원칙에 의해서 지금 현재 학교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경비부담 관련해서
하는 대표적인 일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건 그냥 서브 얘기기는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관련해서 항상 생각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제가 그 초등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이제 막 급식 도래기였거든요. 아직 영양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영양사 당연히 배치 안 돼 있고, 도시락 시절에서 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나이 가늠이 오시죠. 그래서 대충 조금 나이를 먹기는 했다 정도를 지금 강조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점이다 보니까 저희 시절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이제 막 학교 급식을 하다 보니 배식 급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학교 복도 앞에서 왜 배식하는 시스템을 하다 보니 학생들이 식권을 가지고 다니면서 밥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이미지가 항상 정책적으로는 있는데, 그 당시는 저희가 이제 사회 뭐 예를 들면 보호 대상자들 같은 경우는 급식 경비를 그 시절에는 대줬고, 다른 학생들은 급식비를 더 다 내던 시절이긴 했습니다. 근데 그 시절 그때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그거 주는 업무를 시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 반에 제가 알고 싶진 않았는데 누가 보호 대상자인지를 파악하게 됐었던 패턴이 한 번 있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게도 저는 절대 태내지도 않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저를 좋아하던 친구가 그것 때문에 저를 피했던 그런 안타까운 기억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본인 나름은 그게 이제 조금 좀 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나 보죠. 전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경비 지원 관련해서 법률안이 마련이 되면서 사실상 무상급식 체계로 좀 들어가는 이 시스템은 개인적으로 되게 좀 좋아하는 패턴이긴 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가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급식 관리 운영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경비 지원 관련한 사안도 교육청이나 지역에서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도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식재료, 영양관리, 위생안전관리, 식생활지도, 영양상담, 그리고 급식 운영 방식까지도 모두 다 그 운영관리 부분 파트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그 영양 부분은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이라던가 뭐 학교급식 운영 평가 관련한 내용들도 법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벌칙 규정이라던가 과태료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게 되면서 선생님들이 급식소를 운영하는, 그래서 말 그대로 영양교사로서 근무하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법률안들은 기본적으로 학교급식법 내에 다뤄져 있다라고 확인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학교급식법을 토대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생각을 해봤었을 때 우리 급식 관련해서, 그러니까 영양관리 관련해서 가장 밀접한 법률이 뭘까를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엔 이 영양관리 사업을 토대로 하는,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하고 국민영양관리법을 기본계획으로 해서 나오는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이 좀 우리와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현재 이 법 같은 경우는 5년 주기 정도로 해서 계속해서 개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패턴이고요. 현재는 3차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운영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밀한 내용을 보시면 학교급식 현장에서 실제 선생님들이 상담을 주로 하는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식단을 짤 때 꼭 고려해야 되는 사항 관련해서 접점이 되게 있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 교육부가 그 같이 관리라기보다는 보조하는 기구 중에 하나로서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영양관리 사업 같은 경우도 결론은 우리나라의 영양과 식생활관리 정책의 근거를 마련을 하고요. 그리고 총괄적인 관리를 지원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마련된 하나의 사업안 중에 하나이고요. 학교급식은 이 안에 포함되어서 사실상 영양정책 관리 관련한 부분에서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것처럼 관계부처 합동정책입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뭐 질병관리청이라던가 뭐 행정안전부라던가 뭐 수산과학원이라던가 식품을 취급할 수 있고 영양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관장하고 있는 정부 부처들은 다 이 안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주요 지금 3차 내용,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랑 관련 있는 내용이 지금 지금 안인데요. 요거 보시면 선생님들 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일부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포화지방산을 적정 수준으로 섭취하는 인구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방산 관련해서 지방 관련한 내용들을 줄여가고 있는 패턴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지 사용을 좀 덜할까를 고민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식품 구성 탑이었던 시스템을 자전거 모형으로 바꿨고요. 유지 당류 같은 경우는 별도의 어떤 항목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도 뭐 이런 것에 사업의 일환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정책상에는 과일 채소를 1일 500g 이상 섭취하는 인구 비율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긴 합니다. 어떠십니까? 학교 아이들 잘 먹나요? 하루 500g, 저도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조금 들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아마도 이 과일이나 채소를 어떻게든 섭취시키기 위해서 간식의 형태이시든 주식에서 어떻게든 채소 반찬으로서 집어넣던 하는 방식으로 아마도 제공은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개념으로 지역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는 비용들을 좀 보전해 줌으로써 이런 재료들을 좀 더 사용하게 함으로 결론은 학생들에게 그런 것들 섭취량을 좀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들이 또 운영되고 있는 것도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초중고등학교 급식 플러스 영유아 급식 관련해서 강조하는 두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가 당과 나트륨이죠. 그래서 이 항목 역시도 지금 보시면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적정 수준 섭취 인구, 당 적정 수준 섭취 인구. 솔직하게 저는 이게 성공했다고 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옛날 식단 패턴을 봤었을 때랑 지금을 비교하면요. 우리 나트륨은 정착 많이 됐습니다. 왜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들은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선생님들이 하신 업적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학교 급식에서는 학교 급식이라는 사실 이유만으로 염도 관리를 하셨어요. 실제로 염도 관리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는 실제로 요리를 할 때 염도를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게 익숙해진 학생들은 이제 짠 음식을 찾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간 것도 팩트예요. 그래서 반대로 저는 코로나라고 했더니 어떤 시스템이 되게 마음이 아팠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코로나를 거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마스크 쓰고도 떠드는 게 괜찮을 정도로 숨 관리가 잘 되는 편이기는 한데,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그때 이후로 배달 음식 사용량이 늘어가게 되면서 애들이 다시 짠 음식을 좋아하는 패턴으로 바뀌고 있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문제라고 생각은 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 급식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최전선에서 나트륨 관리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음식의 짠맛을 조금 잊으면서 살아가는 패턴으로 잘 교육이 되고 있고요. 당도 마찬가지죠. 아마도 조심스러운 생각에 경북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요새 백설탕 잘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급식 이렇게 레시피 짜시거나 할 때 올리고당을 대체하신다던가 아니면 흑설탕이나 황설탕을 좀 사용하신다던가 하는 방향으로 조금 바꾸신다고 듣기는 했습니다. 그게 많이 쓰게 되면 똑같은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단순당의 그런 걸 줄여가는 과정 중에 하나로서 활용하시는 것들이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대표적인 노력이고, 이게 결론은 계속해서 정착이 된다면 집안으로까지 전달이 될 수 있는 측면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공식품 영양표시 이용 비율 증가 이런 것들이나 아침 식사 결식률 유지,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영양관리 기본계획 하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되겠고요. 이제 이게 또 교체가 되겠죠. 당장 내년에 이제 우리 영양소 섭취 기준도 다시 이제 재개정된 상태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죠? 5년까지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25년까지 했으니까 이제 26년도에 발표를 하시겠죠. 그래서 그거 관련 내용들이 나오면 또 이제 정말 이제 또 우리의 체위에 맞는 영양소 섭취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재개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얘기를 제가 굳이 꺼내서 그냥 요거 지나가는 얘기로 하는 얘기긴 한데요. 실제로 많은 의사들이나 이렇게 학자들이 예를 들면 비타민 D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섭취 기준이라던가 이런 게 조금 높이 측정돼 있다는 말들을 가끔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해보시면 괜찮은데, 건강검진 받으면서 피 뽑아가지고 비타민 D나 이런 거 측정해보면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비타민 D가 절반 이하로, 충족량 대비해서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것들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과잉 측정되어 있다 보니까 필요량이나 이런 것들도 좀 높여놓은 측면이 좀 있다라는 설명들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타민 D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칼슘 대사 플러스 뭐 면역이라던가 이런 것들 생각한다면 열심히 햇빛 쬐면서 좀 충족시키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잠깐 딴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는 현재 식생활 신청 관련한 내용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법률, 그 기본계획 하에서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보면 건강식생활 실천하고 영양관리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면서 국민 영양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학교급식이나 이런 정책들을 도입을 해서 열심히 운영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이 영양관리 기본계획의 목표도요. 영아부터 노년까지 전 생애에 걸친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통해서 건강한 성장 발달로부터 만성질환 예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다시 영양관리 이야기로 돌아가서 학교급식을 바라보면 결론은 선생님들은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식단이 이런 만성질환의 예방도 가능할 식단으로 계속해서 구성을 좀 고려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거 관련해서 지속가능한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식생활 변화인식 제고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교육부와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급식소나 이런 데에서 채소나 과일을 좀 소비를 좀 증대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나 이런 것도 일부의 이런 이제 측면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는 방향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학교랑은 조금 관계는 없지만 이제 유치원 영유아급식이 들어오게 되면서 영양사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협업하는 기관으로서 존재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 식약처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저기 상단에 있긴 합니다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들이 아마도 영유아급식 관련해서는 우선돼서 12년부터 시작해서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또 그쪽 관련 어때 아이들의 급식을 책임져야 되는 선생님들은 그 자료의 도움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운영 관련 내용들이 아예 세부적인 이런 사업명까지 달아서 기본계획이 나와 있었고요. 실제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이 튼튼 먹거리 탐험대 사업을 그 명칭 그대로 사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인데 법들이 그리고 또 이런 정책들이 이렇게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영양 상담, 교육 혹은 식단 이런 거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사례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뭐 그 외에도 학교급식 기반으로 해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것 이런 걸 되게 지금 현재 중요시하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선생님 저 하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요즘 선생님들께서는 그 학생들 대상으로 영양 관련 수업을 어느 정도 혹시 수행하세요? 1년에 한 번 이상은 하시는 선생님들 계실까요? 초등학교가 더 많이 할까요? 혹시 고등학교 중에서도 그 수업을 하시는 데가 있나요? 없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는 이게 지금 현재 법에도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우리 아이들에게 결론은 건강한 식단을 제공해서 먹이려면 교육도 실은 동반이 돼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뭐 급식실 내에서 여러 가지 선생님들 자료 만드셔서 붙이기도 하고 통신문도 보내고 하는 방식으로 교육 실시하고 계시긴 하지만 이 간접적 양식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들이 안 보면 끝이 돼버리는 패턴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그리고 선생님들도 좀 적극적으로 수업 관련해서는 좀 실수 확보를 해가는 것도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그래도 이제 나름 정착기에 들어오지 않았나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시려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진짜 제 생각이긴 해요. 앞으로를 생각하면 우리 이제 미래의 우리 후배들일 수도 있고요. 우리 나라 자체를 생각을 해도 이런 것들의 교육은 좀 확대될 필요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영양 식생활 관련해서는 현재 모니터링 사업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식단 관련한 모니터링 사업들이 요새 되게 재밌어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선생님들이 좀 귀찮아할 일도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요즘 그 식단 관리 해가지고 영양 모니터링 어떤 식으로 연구하는지 아세요? 요새는 식판 예를 들면 이렇게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찍게 되면 요걸로 영양량 산출하는 거 관련한 프로그램들 개발이 되게 조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어플로 만들어서 하는 회사가 카카오예요. 그래서 저 작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작년에 되게 좀 재미있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던 게 식품 관련 학회였어요. 식품 영양 관련한 전공자들이 모이는 학회였는데, 카카오톡 헬스 프로그램 만든 그 어플 관리자라고 해야 되나요? 개발자죠. 이 개발자가 와서 했던 얘기가, 자, 이제 우리는 실시간으로 당 농도를 측정을 할 거고, 본인이 먹은 식판의 영양량은 사진으로만 찍어도 이게 다 칼로리 산출이 돼서 나와서 나의 영양 관리를 맞춤형으로 하는 정책을 세울 겁니다. 이거를 발표를 했고, 실제 이제 이게 슬슬 이제 저는 도입되기 시작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 뭐 멀리 갈 필요가 없는 우리 학교 식단 역시도 관리 체계 하에서는 이제 요게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24시간 회상법은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올지도 라는 생각. 그러면 정말 실제로 먹는 양이라던가 폐기되는 양이라던가 이런 게 계산이 되어지면서 보여지는 시대가 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요새 산업적으로는 그 AI 기반이죠. AI 모델 기반하는 이런 사업들도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에서는 영양불균형하고 식생활 밀접하고 관련 있는 망성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영양관리 기준, 식생활관리 기준을 보급하겠다. 그래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매번 개정 보급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이제 또 새롭게 나올 예정이죠. 그럼 아마 선생님들의 그러니까 학교급식법도 그거에 맞춰서 다시 한번 변경은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걸로 보이긴 하는데, 뭐 해마다 예를 들면 식이섬유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살짝씩 변화가 있었고 하는 걸 보면 이번 개정판에도 우리의 좀 더 체위를 반영을 해서 뭐 이런 영양 습관을 반영을 해서 작성이 된다면 변화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기본 계획이 이 직전 연차랑 이번 그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랑의 차이를 그냥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페이지인데요. 지금 보시면 서서히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나트륨 같은 경우를 2000mg per 1일 이하로 섭취하는 인구 비율을 증가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도입이 되고 혹은 너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 완화시키면서 적정 수준 비율로 좀 변화를 시켰고요. 뭐 당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뭐 인구 비율을 좀 더 증가시키는 방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정책들이 보존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학교급식법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영양관리 측면에서 학교급식법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제일 그 영양관리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저 11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조 하에서는 그러니까 학생의 과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라고 제시를 하면서 다음 5가지 항목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영양관리 기준은 당연히 더 중요한데 뒷페이지에 있고요. 그 전에 식단 작성 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요 5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법으로 문구로 정해져 있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행 규칙상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예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법을 바라볼 때 그 학교급식법이 있고 학교급식법 내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법률안은 메인이 되는 토대이고요. 요거는 쉽게 바꿀 수도 없고 뭐 삭제할 수도 없고 쉽게 뭐 이렇게 건드리지 못하는 뭐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진행을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법률안이 되겠고요. 그리고 시행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 해에 뭔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정부 정책이 있게 되면 그 대통령령으로서 발의를 해서 법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 항목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시행규칙이 그 시행령과 법률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주로 많이 담겨 있고, 선생님들이 보시는 법률에서 우리 지금 영양관리 기준이나 이런 거는 이 규칙상에 이게 다시 표현이 되는 패턴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잊고 계실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짚어보면 전통 식문화의 계승 발전 고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돌려 얘기하면 우리 식단 안에는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평상시부터 계속 먹어왔던 패턴으로 식단을 구성해야 함을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 되게 보면 쉽습니다. 우리는 매일 식판 모양으로도 우리나라 전통 식생활을 유지하고 있어요. 밥, 국, 반찬, 김치 요거가 포함되고 있는 주식과 부찬이 있는 상당히 독특한 급식의 형태죠. 요거 같은 경우가 뭐 가장 대표적으로 식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서 운영하고 계시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식품군이긴 합니다만 다양한 식품군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실제 식단 작성 시에 고려하시면서 물론 식단 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염분 유지, 단순당류, 그리고 식품 첨가물을 과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을 기준으로 해서 특히 영유아 급식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달 기준으로 해서 그 가공식품들 사용들이나 이런 게 뭐 3회 이하라던가 뭐 일주일에 한 번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법이 조금 세게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보통 예전에 그 영유아 유치원이나 이런 데 관리를 할 때 그 가공식품 때문에 항상 조리사 선생님들하고 많이 싸웠다라고 이야기도 전해들은 바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런 어떻게 보면 첨가물 계열 사용들을 좀 줄이는 방향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에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할 것. 그래서 선생님들은 매 분기라고 표현할까요? 매 달이라고 할까요? 식재료 조사 나가십니다. 현재 시장에 어떤 재료가 있는지, 어느 정도 단가로 구성이 돼 있는지, 요거를 급식의 운영에 사용하실 수 있을지를 매번 확인하시는 이유가 또 요 계절식품과 자연식품과 관계가 있는 대표적인 예가 되죠. 그리고 다양한 조리 방법을 활용할 것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뭐 볶음 요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림으로, 뭐 튀김으로, 혹은 튀김은 조금 요새 인기가 좀 떨어져서 오븐이나 이런 걸로 조리 방법 좀 변형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운영들을 하라라고 제시를 하죠. 저도 자꾸 습관적으로 저기로 가네요. 자, 그리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별표인데 별이 아닌 이상한 모양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뭐 우리 항상 나이스 식단 짜시면서도 그래도 매번 보실 항목의 일부이긴 합니다만, 자동 계산 되니까 요새는 더 쉽기는 합니다만, 요거 내용 관련이 제일 사실 중요하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영양관리 기준 같은 경우는 한 끼를 고려해서 지금 열량과 단백질, 뭐 비타민 A라던가 뭐 철분까지 해서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요 항목 같은 경우를 의무적으로 지키게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나이스 몇 세대였는지 모르겠어요. 저 실은 영양교사 2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서 실습을 나가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 나이스 시스템을 딱 한 번 써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전문가라고 했던 이유가 저는 잘 쓰지 않아봤기 때문에 몰라서이긴 한데요. 요새도 나이스 관련해서 단백질량이나 이런 것들 안 맞으면 식단 안 넘어가나요? 어떤가요? 안 넘어가죠. 여전히 그런 시스템이죠. 예전에 그러면 뭔가 빨간불 들어오듯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제 기억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선생님한테 담당하셨던, 가르쳐주셨던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셨던 기억이 있어서 어찌됐건 간에 보통 우리는 그 기준의 식단을 짜게 되면 기본 영양소 산출량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아마도 넘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보면 남녀 학생 기준으로 해서 열량 에너지들이 이제 한 끼 기준으로 해서 제시가 되고 있고요. 고등학생, 남학생의 경우가 900칼로리로 가장 높게 측정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현재 이 한 끼 기준량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고, 가장 사실 잊지 말아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는 영양관리 기준 에너지의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지킬 것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법이죠. 현재 뒤에 운영평가라던가 내용들에 보시면
실제로 선생님들이 뭐 과태료라던가 벌칙이었던가 그 둘 중에 하나였던 걸 좀 기억을 하는데요. 요거를 무는 그 영역 안에도 영양관리 기준이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했었을 때는 당연히 안 되는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에너지 비율 같은 경우를 또 이왕이면 맞추는 비율 패턴을 맞추는 방향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새 이 딜레마가 있다고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식단표나 이런 것을 짤 때 요새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마라탕 이런 것들은 나트륨 함량이랑 이런 거를 아무리 계산을 낮춰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저번에 제가 대구식교육청하고 해서 학교급식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메뉴들 관련해가지고 개발 사업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실제로 그 과정에서 한 400몇 가지 레시피들을 이렇게 발굴을 하면서 영양량 평가 이런 것들도 같이 했는데 절대 어떤 방식을 써도 맞출 수는 솔직하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못 맞춘 상태로 제시는 하고 쓰는 거는 선생님들이 판단하시라는 목으로 돌려놓은 패턴으로 저도 마무리를 했었는데 실제로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이런 기호만 고려한다고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하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식단 짜실 때 아마도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동물성 식품의 비율은 점점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불고기 볶음 할 때 양파 양을 줄이고 소고기 양 늘리듯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잔반량을 고려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긴 하지만 식단 짜실 때 꼭 요 원칙이 그래도 있다라는 거 머릿속에 그래도 항상 다 염두에 두시면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실 때 고민은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전 그것도 있다라고 봐요. 저 시절에도 지금 생각하면 호박죽 나올 때 제가 제일 싫어했거든요. 지금은 잘 먹어요. 지금은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어렸을 때는 학교 식판에 호박죽이 올라오면 저한테는 무조건 버리는 메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걸 도대체 왜 내가 먹기 싫은데 먹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돌려서 생각하면 우리 집에서 이제 엄마랑이 안 좋아하셨기 때문에 덜 주셨겠죠.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았던 식품이었을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좋아하는 식품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호박죽 좋아해요. 안에 새알도 넣고 콩도 넣고 하는 거 이렇게 먹고 해가지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식단에서 아이들이 꼭 안 좋아한다고 배척하는 게 필요한가를 고민을 해볼 시점은 맞다. 물론 교육청이나 아까 기사나 이런 데에서 잔반량 자꾸 문제된다고 말은 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 잔반량을 신경 쓰므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식단을 줄일 필요가 있는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좀 복잡한 생각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아이들한테 맛있는 거 제공하려다 보니 단백질 에너지가 항상 에러가 날 걸로 예측은 하는데요. 20% 비율 안 넘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다시 한번 수치 입력하시고 작성하실 때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지금 필수적으로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민, 비타민 C, 칼슘, 철은 지금 권장 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식단 짜실 때 뭐 좀 힘들긴 합니다만 요 항목들까지도 꼭 한 번씩 챙기시면서 나이스 시스템 넘기실 때 재료 구매 그 창까지 넘어가시기 전에 한 번 더 확인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세부 수치사항은 말씀은 안 드릴 건데요. 진짜 작습니다. 아마 이런 게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또 반영이 돼서 바뀔 수도 있을 거라고 예측은 하는데요. 여학생 670인데 남학생이 900이면 정말 차이 많이 나고 영향을 많이 받겠구나 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하는데 존경합니다. 남녀 공학 가시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으실까요? 라는 생각 항상 이런 거 보고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영양관리 기준은 좀 관심 있게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양관리 관련해서 그럼 어디에서 이게 좀 영향을 주는가인데요. 도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장 도칙의 18조에 보면 학교급식 운영평가를 교육감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서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를 하는데 그 기준안의 세부사항의 내용을 보시면 위생, 영양, 경영 등의 급식 운영 관리가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뭐 식생활지도 영양 상담이나 만족도 조사 이런 항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주기적으로 만족도 조사도 하고 계시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학교 그 게시판이라 해야 되나? 사이트 이런 데에다가 공개하시는 것들도 하고 계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급식 관리 운영 관련해서 품질하고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내용에 지금 보시면요. 요게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작성하고 계시는 많은 서류들이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기도 한데요. 이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내부에 서류 비치 보관이 3년 되게끔 꼭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조항 중에 하나가 급식 인원, 식단, 영양공급량 등이 기재된 학교 급식 일지들을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게 하고 있고요. 또 영양 관련 기준에서 마찬가지로 알레르기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 표시된 월간 식단표를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실제 선생님들 운영하실 때 이거를 반영하셔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현재 19가지 종류죠. 그죠? 그래서 19가지 종류 같은 경우는 매번 체크를 하셔서 실제 사용이 됐건 아니면 부재료로 들어가던 뭐 혹은 그걸 함유한 뭐 여러 가지 식품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있다라는 표기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현재는 이게 도입된 이후로 원체 활발하게 쓰이고 있어서 좀 익숙한 숫자로서 익숙한 항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은 고민이 참 많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개인적으로 코로나 시스템 때 제가 한 학교 가서 봤었던 것 중에 좀 재밌다고 생각했었던 부분이긴 했는데요. 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학생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하는 그 코로나 시절이라서 가능했던 건데 코로나 때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그 좌석 번호를 부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의 누구는 무조건 이 좌석에 앉는 패턴이었어요. 그러니 그 교사 선생님께서 그 칸막이에다가 그 자리에 앉을 예정인 학생들의 그 알레르기 관련 표기들을 해놓고 돌아가시면서 확인하시면서 점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걸 보면서 선생님 되게 대단하시다라는 생각도 솔직하게 했고 단순히 알레르기 관리를 어떻게 보면 저렇게 통신문 내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도 하실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좀 감동했던. 하지만 하기엔 쉽지 학교가 규모가 크면 절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일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도 있구나라는 걸 한번 봤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측에서는 결론은 이 학교 운영 평가 관련한 규정들도 마련을 해서 두고 있고요. 영양이나 급식 운영 관리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서 평가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측에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수거하고 징계를 내릴 수 있게 되어 있는 규정들도 같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영양 관련해서는 알레르기와 영양관리 자체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영양관리 기준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표 관련 내용이 되겠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행정처분이라던가 뭐 징계라던가 과태료 관련한 벌칙 같은 것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매우 엄격하게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도입되는 여러 가지 AI 시판 관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도입이 되게 되면 또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문제일 수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 한 번씩 좀 더 신경을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도 학교급식 기본반영 관련해가지고 강조하셨던 영양 관련 사항들만 조금 하나씩 표기해봤는데요. 영양관리 기준에 맞는 주식부식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라는 것, 그리고 뭐 운영계획 관련해서는 영양 관련한 관리들을 꼭 포함을 하고 이거를 학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게끔 하시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두셨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영양 및 식단 관리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영양 기준량 하한선과 상한선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10%였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좀 강조 글씨로 좀 써놓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건 이제 만족도 조사 관련한 내용인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역시 우리랑 좀 관계가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양관리 강화 관련해서는 이제 표시제라던가 알레르기 유발이라던가 이런 것들 신경을 써서 하시겠다 하시면서
법에 좀 유례하셔서 4가지 정도를 강조해서 영양관리를 하시겠다라는 내용들을 포함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영양관리 기준 준수 관련한 내용 다시 한번 좀 강조되고 있고요. 다양한 식품군 사용하는 거 아까 법에 관련한 내용 그대로 좀 다시 들어와 있는 것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나 나트륨 경류 저감화 정책 여전히 사용하신다고 하시네요. 자, 그리고 본이 이제 유치원 급식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도 이거 관련해서 평가 항목 사항들을 좀 정리해 놓은 표가 있어서 학교 급식 관련해서 보실 때 덜 보시려나 싶어서 그냥 한번 가져와 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식단 관련 관리 평가 점검 내용이 그 학교급식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지금 토대로 경북에서 또 마련을 하셔가지고 확인하시는 것들 확인할 수 있으니 추후에 선생님들께서도 그 관련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법에 의거한 영양 관련 얘기들을 봤는데, 자, 이제 저는 기본 내용은 이제 설명이 끝이 난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는 같이 생각해야 할 부분일 것 같긴 합니다. 특히나 선생님들이 이거는 뭐 제가 가르친다기보다는 저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건 제 생각이겠죠? 제 생각이긴 하지만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절대적인 원칙이 하나 있어요. 전 절대 제 다음 세대에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 마라탕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마라탕 좋아해요. 정말 좋아하거든요. 한때 그것 때문에 살이 되게 많이 쪄가지고 요새 열심히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밤에 야식으로도 맛있었던 마라탕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게 다음 세대한테 메인 음식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현재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면서 돈가스 같은 음식이 꼭 이미 우리 이제 생활에 너무 익숙한 음식으로 와 있긴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식이 밥이고 부식이라고 하는 반찬이 있는 이 어떻게 우리나라 이 시스템의 반상을 그대로 가져가고 싶고 요게 학교급식에서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조금 더 길게 하고 나머지를 좀 이제 마무리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한국 전통 음식이라고 하는 식단의 특성은 별거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밥을 기본으로 해서요. 주식이죠. 그리고 계절별로 나는 식재료를 활용해서 반찬 만들어서 사용해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른 외국과 좀 다르게 쌀을 중심으로 하는 식단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면 특징이고요. 실제로 그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백종원 씨가 했던 그 해외 나가서 급식했던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나라 형식으로 이런 카페테리아가 형성되거나 급식을 제공하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되게 건강해 보인다,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던 기억도 역시 저한테도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선생님들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엄청 좋은 식단을 계속해서 개발하시면서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 전달해주고 계시는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전통 식당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소금에 염장한 각종 야채들, 채소들을 사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특징이긴 한데 요거는 그냥 한 예이기도 하면서 제가 뒤에 이제 지역 상품화 관련 얘기를 하면서 좀 하고 싶어서 가져온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표가 조금 작아가지고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사실 고추라고 하는 우리 어떻게 보면 채소류나 양념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고춧가루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넘어온 어떤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이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전해졌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사용한 지 그렇게까지 길지 않은 패턴인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하나 뺏긴 브랜드가 있습니다. 요거 좀 설이 많기는 한데 저는 뺏겼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청양고추는 현재 충남 천양에서 지역 상품으로서 등록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연구하셨었던 연구자들의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경북 청송하고 영양에서 이걸 재배하고 연구하시면서 품종을 개발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다는 박사님이 요 밑에 품종개발 박사님의 종자원 기록에도 남아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청송하고 영양에서 이걸 이제 시험 재배하면서 연구해서 만들었으니까 청양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지역 이름이 있다 보니까 상품화되면서 또 수단 청양도 사실 고추를 재배 농사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가 브랜드화됐던 하나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상품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도 유래가 되면서 넘어갔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들어가서 보면 제주도 고추랑 태국 품종 교배해서 만들었단 말도 있고 이게 좀 오락가락하는 이야기들이 많긴 합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또 요거를 또 저작권을 등록을 했다는 말이 있고 해가지고 더 복잡해진 걸로 알고 있긴 한데요. 아무튼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전통식단 안에 숨어있는 하나의 지역 상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어쨌건 우리나라에서는 소금 영장 각종 채소들을 이런 고춧가루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많이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전통 음식 중에서도 우리 지역에 맞는 향토 음식을 지금 강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실은 꺼내기는 했습니다. 향토 음식이 멀리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보통 향토 음식을 좀 다른 말로 요새 표현으로 하면 지역 먹거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방, 특정 지방에서 생산된 재료를 이 지방만이 가지고 있는 조리법을 활용을 해서 과거부터 그 지방 사람들이 먹어온 것을 지금 현재 향토 음식이라는 정의로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통 100년 내외의 음식들을 다 향토 음식 내로 포함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향토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 중에 하나가 공간성을 가지면서 고유성과 의례성을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조금씩 보여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하나씩 좀 간단하게 보면 그 공간성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 지역 상품 중에 하나는 포항 과메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청어라던가 이런 게 뭐 이쪽 우리 포항 지방에서만 잡히는 생선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잡혀왔었던 생선을 염장 처리해서 말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해서 만들었던. 그래서 이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서 잡히는 재료를 이용을 해서 만들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여지고요. 같은 개념으로 영광의 굴비도 똑같이 조기 말려서 이제 사용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요거도 같은 개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재료는 다른 지방에서 가져오긴 했어요. 근데 이 지역만의 뭔가 좀 특수성을 좀 만들어서 조리를 했던 음식들도 어떻게 보면 향토 음식 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선생님 혹시 마산 아구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마산 가서? 맛이 어떠시던가요? 마산 아구찜의 특성은 어떤다고 생각하세요? 네. 뭔가 그 비릿비릿한 그 발효시킨 그 느낌의 그 맛, 그리고 좀 말라있는 아구의 맛이 사실 우리가 흔히 지금 현재 대중화돼서 사용하고 있는 아구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산은 예를 들자면 그 아구찜을 어떤 본인 지역의 브랜드화 시켜서 그 아구찜 거리와 음식점들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뭐 요새 인기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긴 합니다만 어떤 토속 상품으로서 활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생활양식과 관련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홍어 같은 걸 제시를 해놓긴 했는데 전라도 지역에서는 장례식이 있거나 명절이거나 하면 무조건 홍어가 요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타 지역과는 다르게 재래 문화로 가게 되면 좀 많이 보여지고 이게 이제 또 다른 지역에서도 하나씩 또 전파되면서 보여지는 사례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게 일종의 전통 향토 음식의 특성일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의 특성들도 반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오래전부터 먹어온 한식일 수도 있고 뭐 혼인 음식일 수도 있고 제사 음식이나 절식이나 뭐 궁중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향토 음식 내로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많이 생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좋죠. 그래서 뭐 과메기 같은 것들이 일단 잡혀오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한 사례가 되겠고요. 그리고 타 지역으로부터 공급을 받더라도 이 지역에 맞는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 막국수 같은 경우가 현재 또 이런 걸 좀 잘 반영한 향토 음식화 되어 있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실은 메밀국수류들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도 잘 먹습니다. 실제 경상북도 지역의 그 기록들을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해 놓은 내용들을 보면 우리 지역도 메밀이랑 콩국수를 많이 먹었던 기록들이 남아있고요. 전통 음식, 향토 음식 라인에 그 요리들 재료들이 꽤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막국수를 춘천에서 좀 시원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좀 장식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등심이라던가 이런 거 올리고 그리고 육수에 좀 부어가지고 만들어서 판매를 했더니 어떤 대박 상품으로서 현재 지역 상품화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게 특징일 수 있죠.
그리고 보편적 좀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이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특유의 음식들 같은 경우는 또 대표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안동의 강고등어가 될 수 있겠죠. 강고등어 같은 경우는 사실 보존 측면에서 그렇게 해놓은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을 또 대표하는 상품화 됐던 것도 특징이고요. 통영의 충무김밥 같은 경우는 원래 이 반찬이랑 밥이 같이 있게 되면 더 빠르게 부패하거나 이런 것들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따로 포장했었던 게 어떻게 보면 전파되면서 전국적으로 현재는 다 판매를 하고 있는 또 대표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하나의 내용들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 행사와 관련된 뭐 안동 식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또 대표적인 예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설날 음식을 지역 음식과 맞물려서 향토 음식과 맞물려서 얘기 많이 합니다. 선생님들은 주로 설날에 떡국을 끓인다. 어떤 걸 주로 많이 끓이세요? 그 육수 베이스를 여쭤봅니다. 육수 베이스 뭘로 하십니까? 멸치 하시죠? 이게 경상도 지역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요거는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는 대표적인 형태이고요. 선생님들이 만약에 학교 급식에 떡국을 반영을 하고 계신데 전통적으로 멸치 육수를 기본으로 해서 떡국을 생산하고 계시면 선생님은 현재 우리 지역의 식문화를 반영한 식단을 그대로 작성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소고기 국수, 소고기라던가 저 이런 그 닭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낸 떡국이나 이런 게 좀 더 익숙한 사람입니다. 이 지역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을 좀 보이게 되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 같은 경우가, 우리 경상도 지역 같은 경우가 멸치 육수를 중심으로 해서 떡국을 하고 있고요. 저 이거 개인적으로 신기했습니다. 지금도 선생님들 두부 넣어서 떡국 하세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제 역사에 떡국에 두부가 들어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특색인데 우린 다 떡국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이 대표적인 명칭이 실은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 왔었던 패턴이고요. 요게 전파돼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 향토 음식이 전국 음식이 되는 뭐 이런 패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 예시 중에 하나가 안동 찜닭이 있어요. 이따가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면서 아이들 뭐 미리 힌트를 좀 드린 거긴 한데 하여튼 안동 찜닭 같은 게 그렇게 전파된 대표적인 사례고 학교 급식에서 유행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학교 급식의 안동 찜닭은 당연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스토리텔링이 결론은 향토 음식에도 중요해요. 자, 여기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들이 식단을 짜시는 많은 메뉴들은 실은 다 향토 음식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조리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도 지역에 맞춰져 있는 패턴으로 조리가 되고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에게는 이 안 먹는 음식이죠. 안 먹는 음식을 스토리텔링 기법으로서 좀 다가가셔서 이 아이들이 이거를 계속 소비할 수 있게끔 좀 어떻게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알고 먹으면 조금 재밌습니다. 이제 앞으로 떡국 드시면 다른 지역은 예를 들면 전라도 지역 같은 경우는 닭으로 떡국 씁니다. 그래서 닭 외에 제사상이나 이럴 때 올릴 때 한 번에 쪄서 올리잖아요. 삶아가지고 요거 찢어가지고 국물 요리 끓여서 먹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떡국을 끓일 수 있다는 게 지역의 특성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식단에 반영을 하실 때 아이들에게 주는 제공 자료가 꼭 영양에 치우칠 필요가 있나? 우리는 식문화 계승도 해도 되는 식단을 운영하고 계시니 좀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 관심 갖고 좀 더 먹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 지역은 음식 문화권이 발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 지역이긴 합니다. 우리는 유교 문화권, 그리고 가야 문화권, 신라 문화권이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음식의 특성이 상당히 뚜렷했고요. 이걸로 인해서 음식, 식문화들이 되게 발전한 패턴들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낙동강 주변 평화 때문에 쌀농사도 발전해, 물론 조금 경남에 가깝게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쌀농사도 발전했고, 채소나 육류라던가 해안선 때문에 여러 가지 저장 음식들도 발전했고, 이게 실제로 식단에 남아있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의 좀 특산 음식들을 보게 되면 서체사밥 같은 것들이 좀 예시로 많이 나오는 뭐 내용들이 되는데, 식단에 서체사밥 들어가면 애들 안 먹을까요? 그래도
나오시죠. 가끔 이렇게 하시죠. 반영하시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생각하면 나쁘지 않다이고요. 혹시 선생님들 갱식이 같은 것도 하십니까? 안 하시나요? 요거는 그래도 과거에는 좀 드셨다고 알고 있는 어떤 이 지역의 또 식문화인데요. 한 번 정도는 좀 아이들에게도 소개는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밥들 애들 많이 먹습니다. 먹지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한 번 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경상도 지역의 가장 특징적인 식문화 중에 하나가 국수에 생콩가루가 들어간다는 거, 건진국수를 대표로 해서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전통적으로 국수 면발이 밀가루만이 아니라 콩가루가 같이 혼입되어 있는 형태로 구성된 게 과거부터 좀 내려왔었던 패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기본 이제 메뉴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식혜를 항상 강조를 하고 싶긴 합니다.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경상도 지역 문화에서 가장 대표적인 발효 음식 중에 하나가 식혜가 될 것 같은데요. 현재 햇선 문제로 인해서 학교 급식에는 반영이 안 되는 거 알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한 번 정도는 극복시켜서 들어가게 해보고 싶기는 해요. 왜냐면 현재 이 식혜는 저 학교 다닐 때는 수업 시간에 배우긴 했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한테는 거의 사라지고 있는 문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 게 식혜이기도 합니다. 선생님들 최근에 식혜 드셔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거는 좀 한 번 정도는 고민해보시면 좋은 메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 국물 요리들 관련해서는 들깨가루를 국물에 푸는, 그리고 콩가루 푸는 요거가 경상도 지역의 좀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잘 안 하는데, 요게 그래서 저는 좀 재밌는 지역 문화가 반영된 사례라고 보는데요. 저의 사촌 동생 중에 한 명이 하이닉스에서 근무를 하거든요. 근데 하이닉스에서는 자기는 이제 살면서 단 한 번도 콩가루,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들깨가루 뿌려진 미역국을 잘 먹은 적이 없는데, 거기서 미역국이 나오면 맨날 들깨가루와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봤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영양사 선생님이 이 지역 출신이셨던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외부로 또 반출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식생활 문화가 형성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사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이런 민속 종합보고서나 이런 데에서는 경상도 음식 관련해서는 뭐 진주비빔밥부터 해서 이런 건진국수, 뭐 닭칼국수 이런 것들을 대표 음식이라고 제시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각 지역마다의 좀 특징적인 음식들 제시한 거라서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 얘기를 그럼 왜 하는가가, 결론은 저는 이 향토 음식은 지금 선생님들이 식단에서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 유지를 함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에 전달될 겁니다. 그리고 그 전달되는 문화는 결론 우리나라에서 계속 잔류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를 특정 짓는 것들이 안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떡국처럼 우리 집은 뭐 예를 들면 소고기 국물 육수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멸치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닭으로 먹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지역 문화와 결합된 형태로 계속 유지 보존이 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식문화 카테고리가 떡국이 단순해지지 않고 되게 복잡 다양한 우리나라를 좀 반영하는 하나의 음식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음식이 그런 점에서 표준화가 되게 어려워서 사실 표준 레시피 작성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면 A라는 선생님이랑 B라는 선생님이랑 식단이 달라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되게 깜짝 놀랐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뒤에 있는 내용에서 그거긴 한데요. 요거는 그래도 이제 똑같은 얘기긴 한데 순대 먹는 방식도 이렇게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는 소금, 우리는 쌈장막장에 좀 더 가까운 형태로 섭취를 한다면 전라도는 초장 찍어 먹고 제주도는 간장에 먹습니다. 이게 지역 문화로서 있는 어떻게 보면 패턴인데, 요거는 계속 지켜가는 거 좋지 않을까요? 지금 재미있다라고 생각하고 식문화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서 그 얘기 좀 드리고 싶은데, 이거 식단이에요. 어디 학교 식단들을 제가 발췌해서 그냥 타이틀 쳐놓은 건데요. 예측해 보실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메뉴가 있고,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는데, 얘네 지금 어디 지역 식단일 것 같습니까? 그냥 바로 시간이 애매할 수 있으니까 보여드리면,
조랭이 떡국이 아까 전에 제가 소개를 좀 안 드리긴 했습니다만 서울에서 경기 지역에서 주로 조랭이 떡을 이용해서 떡국 많이 끓여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반영된 식단이라 뭐 우길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상도 식단은 국물에 들깨가루나 콩가루가 좀 들어가는 패턴을 보여요. 들깨 부채국 저는 여기 와서 처음 봤습니다.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메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식단 개발하면서 저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던, 제가 대구시랑 같이 한번 일하면서 물어봤던 대표 메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접착떡국은 들어보셨을까요? 제주도에 있는 그 요리 중에 하나인데요. 돼지머리, 갈비뼈 사이 뼈로 우려낸 일종의 사골 국물인데 요거를 이렇게 각 지역에서 학교 급식이 실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밌죠? 자, 요것도 예측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 순두부 들깨탕이 있는 메뉴가 하나 보이고요. 두 번째 거에서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요리가 오이죽순 무침이고요. 마지막 거는 안동찜닭입니다. 그러면 우리 세 번째 거 안동 지역이라고 하면 틀려요. 담양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학교 식단에서 개발된 지금 현재 레시피들은 생각보다 대중화되어서 전국 지역으로 다 퍼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중에 성공한 메뉴는 이름을 이렇게 안동 찜닭이라고 하는 간장 베이스의 양념을 가지고 있는 찜닭은 다 이걸로 통용시켜가지고 내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선생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이런 식단들은 지금 보시다시피 지역 특성과 맞물리는 거죠. 담양 지역에는 죽순이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애들이 좋든 싫든 일단 죽순 메뉴가 나오기는 합니다. 좀 안 먹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토산품을 그대로 활용하는 메뉴들이 나오는 것처럼 선생님들도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요 특산물들이죠. 요거를 좀 이용을 하셔서 식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좀 탐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요게 저는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보고요. 아이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들과 함께 좀 스토리텔링화해서 식단을 주시다 보면 애들이 조금은 더 먹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항상 먹던 어떻게 보면 들깨국인데 이거 독특한 식문화다라는 게 강조가 되면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오늘 좀 다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역별 대표 농산물 관련한 거 이제 자료 있는 거 그대로 좀 가져온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영상을 틀긴 좀 그런데 이게 이제 경상도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요리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구시하고 같이 일했었던 그 레시피북 책자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향토 음식 관련 발굴하면서 레시피에 집어넣으면서 닭갈랑 메뉴 같은 경우가 선생님들이 실제 대구에서 운영을 하셨을 때 조금 괜찮다고 평받았던 향토 음식입니다. 요거 별거 없어요. 닭 관련해가지고 가슴살이나 이거 다진 거에다가 원래는 그걸로만 그냥 전지지는 패턴인데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한테 영양가가 안 좋다 보니까 채소 일부러 집어넣어서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져서 만든 음식으로 해서 닭 어떻게 보면 가슴살 전이죠. 그래서 요 닭갈라 실은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한번 그 요리 경연 대회 그 나오셨던 분들이 경상북도 그 편 담당자가 내셨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반찬 중에 하나로. 그래서 굳이 이제 특징적으로 보면 닭을 다진 다음에 전지졌다라는 게 좀 독특한 음식이고 경상도 지역의 향토 음식 중에 하나 책자에 나와 있었던 거 복각해서 만들어 놓은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내용 그대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지죠. 이런 것들은 뭐 확인 또 해보실 수 있고요. 현재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제가 같이 작업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홍보하면 대구시교육청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레시피북 책자로 해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에 활용 가능한 이런 지역 특산물이나 향토 음식들 관련해서도 되게 이런 식단 작성 참고 자료 관련해서 한국교육개발원이나 이런 데서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나와 있는 뭐 이런 음식들이 좀 있고요. 다 이거 우리 지역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교 식단에서 영양관리 관련해서 해보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요새 유행하는 마라탕 대신해서 좀 더 스토리텔링적인 접근해서 영양적으로 건강한 음식을 주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래도 향토 음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실 때
이미 반영되어 있는 이 식단 안에서 좀 스토리텔링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요거 내용도 다시 한번 공유해봅니다. 저희 학교에 있는 그 교육 자료 중에 하나, 강좌 중에 하나인데요. 이 대구 경북의 이해라고 하는 교양 과목이 있는데 여기서 하는 일이 그거랍니다. 대구 시내 탐방하면서 대구시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나 음식 문화를 탐방을 시킨대요. 그래서 수업 내용으로 대구를 이해시키는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하던데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겠다. 저도 수업 듣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 출신이 아니었던 학생들은 이 수업 들으면서 반월당역이나 이런 데를 알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실제 그 찐갈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런 게 지금 현재 우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다양한 식품 종류 사용하는 건 뭐 당연한 거긴 한데요. 요거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랑 해서 이제 그 조사했던 실제 자료 중에 하나를 좀 발췌해서 가져왔는데 학교 급식에서 어떤 걸 좀 많이 구입을 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을까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가공식품 라인들이 좀 조사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만두 튀김이 1등, 2등, 돈가스까지 뭐 이런 것들을 완제품으로 좀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을까요? 근데 뭐 요거는 이제 그냥 이제 하나의 예시이긴 한데 요즘 그 메뉴 언급량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 외식 그거 뭐라고 어플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용해서 검색하는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재 좋아하는 음식 라인들이 좀 보이는데요. 그거에서 1등이 돼지고기 구이랍니다. 이거 돌려 얘기하면 사실 제육볶음 라인도 조금 가능할 것 같고 삼겹살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메뉴로 따지면 삼겹살류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인기인 것 같기는 하네요. 어찌됐건 언급량이 많은 이런 빅데이터라던가 이런 자료들을 활용하시다 보면 실제 학교 급식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게 뭔지도 파악할 수 있고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건 제가 자료에는 아마 안 넣었을 건데 이유가 이게 그 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구 거여서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랑 또 맞진 않으니까인데요. 한번 그냥 재미로 좀 가져와 보긴 했습니다. 저번에 그 나이스 프로그램을 이제 대구시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 대구에서 초중고등학교 급식에서 많이 나왔던 인기 메뉴라고 해야 될까요?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메뉴를 순서를 좀 알게 됐어요. 조사를 해보다 보니. 그랬더니 재미있게도 밥류는 무조건 현미밥이 부동의 1등이 되고 있습니다. 요새는. 사실상 백미밥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도 그러실 것 같긴 하지만 맵쌀하고 찹쌀 섞어서 작성 많이 하시잖아요. 백미밥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 패턴보다 요새는 이제 잡곡류나 이런 것들 밥들이 점점 늘어가는 비중들이 학교 급식상에서 되게 많이 좀 눈에 띄게 보였었던 패턴이고요. 그리고 중면류 관련해서 죽류나 이런 거는 삼계탕 역시나 닭 관련이 아이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좀 분포가 많았구나를 좀 확인을 했고요. 진짜 좀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파스타 면류나 이런 게 더 많이 애들한테 줄 것 같긴 합니다만 잔치국수가 대구에서는 국수류에서는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메인 메뉴로 오든 부식으로 찬으로 오든 둘 중에 하나로 위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좀 빈도수가 좀 높았던 메뉴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진짜로 선생님들이 식단 짜시면서도 느끼실 것 같긴 한데 국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요거는 통일을 시킬 수도 없어요. 미역국도 종류가 너무 많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들깨 넣은 미역국도 있고 그냥 끓인 미역국도 있고 여기다가 재료를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 바뀌는 패턴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진짜 어려운데 그래도 현재 학교에서는 콩나물국, 뭐 된장찌개, 뭐 미역국, 어묵국 뭐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순위권에 좀 있었고요. 대구는 지역 특성상 그 육개장 메뉴 같은 경우를 대구에서 신미로 또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지 육개장 메뉴가 생각보다 좀 자주 등장하는 패턴도 볼 수는 있었습니다. 이게 좀 재밌다라고 생각했던 포인트고요. 뭐 구이류는 주로 뭐 이렇게 스테이크라던가 양념구이라던가 두부 제품을 이용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순위권에서 많이 좀 보여졌고요. 무침류는 겉절이류들이 확실히 인기는 많은데 대구에서는 재미있게도 콩나물이랑 시금치 도토리묵이 거의 초중고등학교 관계없이 좀 1, 2, 3등이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이런 메뉴를 제일 많이 사용하시나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역마다 다를 거라서. 그래서 좀 그런 좀 재미가 있었고요.
이제 부침류는 요리가 원체 힘들다 보니 많이 요새 안 하십니다. 그래서 메뉴 애당초 구성에 많이 빠져있는 메뉴로서 좀 보이기는 하고요. 튀김류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오븐 조리 개념으로 좀 돌리는 방식으로 좀 많이들 운영을 하시려고 레시피 전환들을 좀 하고 있는 노력들이 많이 보였다라는 게 특징이지 않을까. 그리고 김치는 무조건 배추김치가 부동의 1등입니다. 그리고 깍두기가 2등 정도. 그리고 뭐 열무김치나 이런 것들이 뚝뚝 순위로 나오는 것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사실은 지금 하고 계시는 식단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교육청 통해서 많이 공유들을 하시면서 운영들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것도 그래 다른 학교도 이런 거 줬는데 괜찮아 보이니까 한번 해볼까? 라는 것들 좀 탐색은 계속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도 되게 좋은 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세 번째 항목이 단순당 뭐 염분 유지, 식품 첨가물, 과도 사용, 말것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나라 조사에서 봐도 그 영양소 섭취 문제로 계속 불거지기 때문에 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 섭취 과다나 나트륨 섭취 과다는 저번 해차죠. 영양소 섭취 기준 활용표에도 보면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줄여야 했던 거고요. 이제 이번 연차 넘어서 이제 내년에 나오는 거를 개정안을 보게 되면 정말 이제 선생님들이 줄여놓은 게 아이들한테도 반영이 됐는가를 좀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좀 노력은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항상 이런 교육부에서도 우수 사례 공모를 통해서 제시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그 왜 채식 관련 교육할 때 미리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채소 관련해서 먼저 체험 활동 시키고 난 다음에 하는 푸드브릿지 사업 같은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교육 환경에서 좋다라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가 학교 급식에서 초등학교는 그래도 조금 해볼 수 있지만 중고등학교는 저도 불가하다는 거 알긴 압니다만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푸드브릿지의 형태의 참여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질 거예요. 뭐 갑자기 생각난 거긴 한데 왜냐면 오늘 제가 수업할 때 솔라닌 얘기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솔라닌 얘기하고 와서 생각난 건데 앞에다가 예를 들면 감자 싹 튀어서 솔라닌 자라게 하는 거 한번 보여주시면서 감자 식단 들어오면 그래도 한 번은 좀 더 쳐다보고 먹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푸드브릿지의 핵심 포인트잖아요. 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시면 꼭 아이들이 정말 맛있어서 유행해서 좋아하는 식품 아니더라도 관심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사회 대표적인 이런 소재들 활용하셔서 계절식품들을 좀 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저는 쉽지는 않겠지만 과메기, 식혜, 급식에 도입을 한 번 정도 해봤으면 좋겠다. 속으로 한번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김치류 중에서는 그래도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고들빼기 김치는 가끔은 내시죠. 이거 아닌가요? 못 내나요? 그것도 못 내나요? 진짜 해썹은 무서운 거네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지역 특성 담은 것들 그래도 어떻게든 해썹 지키시면서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제가 그 학교급식 식단 작성 참고자료 개발원에서 나와 있는 계절별 재료들 관련한 목록표인데요. 뭐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참고해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조리법 활용 메뉴들 관련해서는 이제는 어떻게든 안전한 음식, 튀김 음식을 줄여야 되는 방향이다 보니 오븐 조리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선생님들도 이미 알고 계시듯이 돈가스도 오븐 조리 가능은 합니다. 그죠? 튀김옷 따로 오븐에 먼저 한번 굽고 난 다음에 묻혀가지고 다시 굽게 되면 뭐 우리 튀김처럼 바삭하진 않습니다만 오븐으로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완벽하게 좋아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레시피 개발이 되다 보면 또 좀 더 건강하면서도 안전한 식단 제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 경상북도에서도 교육청에서 학교급식 관련해서 이렇게 지역마다 좀 인기 있었던 메뉴나 선생님들한테 공유하면 좋을 것들 이렇게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10분 활용하시면서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여전히 딜레마는 남아있고요. 저도 이거는 오늘 해결해드리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숙제가 있어요. 아이들의 만족도를 높이면서도 건강을 신경 쓰는 식단을 영양관리 어떻게 보면 기준을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요 딜레마가 항상 있는데요. 요거
어쩔 수 없습니다.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리고 건강학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양관리 그래도 신경을 써주시면서 아이들이 그래도 조금 더 좋아할 것들 그래서 좀 향토음식이나 이런 것들 한 번씩 좀 더 탐색해 보시면서 해보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